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낮에는 포근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바람이 차죠. 요즘 같은 날씨에 가장 중요한 건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도 좋고요. 모자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요즘 이른 아침부터 바빠지셨을 농촌의 어르신들, 일하다 보면 추울 사이가 어딨냐고 아무렇게 입고 나가지 마시고요. 편안하고 따뜻한 옷으로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아침에 급하게 나서는 것보다는 밤사이에 굳어진 몸을 이쪽 저쪽 스트레칭도 좀 해주신 다음에 일터로 출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번기가 시작돼서 다들 마음이 분주하시겠지만 이렇게 바쁠수록 식사도 더 잘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자, 금요일 새농퀴 정답과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려요.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맘때 가장 향기롭고 맛있는 이것. 맵싸한 맛과 독특한 향을 가진 봄나물로 아주 작은 양파처럼 생긴 알뿌리가 있고 위로 쭉 뻗은 잎을 함께 먹는 이것. 충남, 서산, 당진, 태안, 충북, 청주, 전북, 정읍 등에서 많이 생산되는 이것. 봄에 춘곤증으로 나른할 때 입맛도 살리고 몸도 깨워주는 이것. 이것은 바로 달래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행운의 주인공들 알려드릴게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1744번을 비롯한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경기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는 2366-6058번을 비롯한 7분께, 그리고 3401-3303-1928번을 비롯한 10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게요. 행운의 주인공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연일 논란입니다. 어제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는데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라는 부동산 범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동시에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토지의 99%가 농지였다는 점도 문제가 아주 큽니다. 이에 대해서 느슨한 농지법이 투기를 키웠다는 지적이 농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농업 이야기, 오늘은 농지 투기 부추기는 농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LH와 국토부 직원 땅 투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하기도 하고요. 이게 늘 있어온 문제가 아니냐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와 공무원들의 투기 문제는 꾸준히 지적이 되어 온 거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요.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늘 이런 소문들이 있어 왔고, 또 이제 정치나 관료들의 낙마 사유이기도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소위 이 외지인들이 소유한 농지를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수도권 일대의 어떤 경기도나 그리고 세종시 같은 대규모 개발 수요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런 농지 투기 사태가 있어 왔습니다.
지금 분노하는 것은 사실 이제 공직자들이 어떻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인데요. 엄연히 말씀드리면 이건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투기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소문이 있어 왔다는 걸 모두가 알았는데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 황당하고요. 네. 예, 최근에 농업 법인을 통한 또 농지법 위반 사례도 여러 차례 적발이 되기도 했잖아요. 예, 농업법인이라는 거는 당초 이제 자본과 경영 능력을 갖춰서 어떤 그러니까 뭐 농산물의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농촌 관광이라든가, 이렇게 농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을 허락을 한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농지도 이제 소유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에 감사원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적이 있어요. 전체 64,654곳의 농업법인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3년간 설립 목적에서 벗어난 이 사업들을 한 곳이 이제 대대적으로 좀 걸렸습니다. 부동산 매매라든가 어떤 태양광 발전 등 이런 전기 관련한 사업을 한 곳이 한 약 482곳이었는데요. 네. 심지어 목욕탕을 운영한 곳도 있었고요. 35곳은 총 매출액이 모두 이 부동산 매매업 등 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근데 그 가운데 6곳은 농지를 매입하자마자 당일날 팔거나, 그리고 한 250일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팔거나, 그렇게 시세 차익으로 약 46억 원을 이렇게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농업법인의 어떤 농지 투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라 워낙 많아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일일이 읊을 수는 없지만, 이 상당수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했지만 이 부분을 악용을 해서 실제로는 땅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난이 굉장히 빗발쳤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각각 소유한 농지 면적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예, 가장 최근 통계기도 좀 정확하게 낸 게 2015년 통계를 주로 보고 있는데요. 농업인의 농지 소유 면적은 56.2%로 한 20년 전은 67%였는데 그만큼 이렇게 급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군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면적이 감소를 했는데 이 감소율은 연간 약 1.8%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실태가 완벽하게 반영된 조사 결과는 없다고 보는 게 좀 맞고요. 그래서 농업인을 전체 농업인으로 이제 상정을 하고 이들이 소유하지 않은 농지를 비농업인이 소유로 한 농지다라는 가정을 할 경우에는 전체 비율로 보면 약 43.8%가 비농업인이 소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역적 특색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농지가 약 63.2만 헥타르인데 이 중에서도 이렇게 좀 보면 그러니까 그 안에 살지 않고 다른 타지에 사는 소유자들이 많아요. 근데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예, 경기도와 세종시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개발 수요를 기대하고 관외 거주자들이 농지를 매입을 했다는 뜻이 반영되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비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지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농지 가격도 역시 많이 변화가 있었겠죠. 예, 농지 가격은 일반 부동산,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용 대지, 그리고 주택, 이제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과 비교를 하게 되면 1987년 이후에 상승률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땅값은, 그러니까 토지값은 오르는데 그만큼 농산물 값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2016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목상으로 전, 답, 과수원의 토지의 지가총액이 약 409조 원인데요. 2019년 약 3년 정도 지났더니 484조 원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간 거의 지가총액이 약 74조 원 수준이고 연평균 25조 원씩 상승한 수준이죠. 하지만 이렇게 농지 처분을 할 때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농지 매매 네 건 중에 한 건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금을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로소득의 환수도 굉장히 미비하고요. 그리고 토지 공개념이라는 어떤 기본 목표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약간 현실과 그리고 이상이 계속 상충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헌법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1949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개혁법이 시행이 됐고
이후에 1994년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이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예, 뭐 여러 번의 농지법 개정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대체로 이제 비농업,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좀 어느 정도 허가해주는 방식, 그리고 농지 전용,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뭐 축사를 짓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좀 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좀 흘러왔습니다. 90년에 농어촌 발전 특별족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농지를 취득을 할 때 기존에는 20km 이내에 통작거리라고 하거든요. 멀은 사람이 소유했다는 거는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기준도 조금 폐지가 되고, 그리고 94년에 농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농업회사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땅 장사를 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예외 규정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하게 하자. 예를 들어서 상속, 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이농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허가를 계속 해주다가 2002년에는 도시인이 주말 체험 영농을 하면은 뭐 1000제곱미터 정도는 그 미만은 좀 허용하게 하자서 이 주말 농장 관련해서 조금 많이 악용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15년에는 대학생이 혹시 직업 탐색을 기획하거나 어떤 취업이나 창농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대학생들에게도 이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법을 이용을 하면 누구나 좀 돈만 있으면 소유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너무 포괄적인 네. 더불어서 또 포괄적인 농민 규정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좀 복잡하지 않을까 어떨까 싶은데요. 예, 뭐 일단은 그 소유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뭐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이제 뭐 주말 농장을 하겠다, 혹은 내가 이제 무슨 작물을 심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농기계를 소유하겠다, 뭐 이제 이런 계획서를 냅니다. 그 농지연부라고 해가지고 이 농지의 소유나 어떤 이용 실태 등을 파악을 하려고 정부가 좀 작성을 하라고 하는 서류가 이 농지원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농지원부 등록일이 약 70%밖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한 농지 소유나 이용 실태에 대해서 지금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를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어서 좀 걸러낼 수는 없는 걸까요? 일단 실사를 나와서 정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그 권역도 넓고 또 인력 부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함께 끼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관리 감독의 소홀 문제를 지적을 했지만, 오늘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이 농지 소유 추정치를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어떤 실태 조사가 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태 조사가 돼야지만 이만큼 이렇게 농지가 전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먼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엔 대책이 또 나올 거고요. 예. 네. 이번 LH 사태를 보더라도 나무를 이제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네. 실제 경작을 하는 것처럼 꾸몄는데, 농지를 소유한 후에 실제 농사 짓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그럼 아까 뭐 인력 문제 얘기하셨는데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 각 해당 지자체의 그 부족한 인력으로 일일이 이제 가서 실사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부분을 계속 이제 핑계를 삼을 수는 없죠. 그래서 충분한 어떤 인력 지원이라든가 어떤 그 관련 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개정을 해서 이번에는 좀 이제 관리 감독을 이제 앞으로도 향후 이렇게 농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늦었지만 지금 또 늦었는데 꼭 고치지 않는다라면 더 문제겠죠. 네. 네. 여튼 뭐 혜택이 농민들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네네.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촌이랑 농업 환경에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 농지 임대차, 위탁 경영 이게 좀 불가피하다라는 상황적인 측면도 얘기를 합니다. 이 경자유전 원칙의 현대적인 의의를 다시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고령화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 후계농을 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뭐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적 원칙이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좀 계속 그런 어떤 소유의 관점을 좀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농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어떤 농업,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식량을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의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자유전의 원칙이 뭐 현실적으로 뭐 아무런 뭐 힘이 없구나, 없애자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지속 가능성의 원칙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일례로 귀농인들이 귀농을 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농지를 구하는 일이거든요.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땅을 구하기가 어렵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기 너무 쉽고, 그렇다면 이 모순을 좀 파고들어서 농사를 지으는 사람, 즉 경자에게 이 땅을 갖게끔 하는 거 혹은 이용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경자유전의 원칙은 폐기돼서는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원칙으로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 일각에서는 농지도 역시 뭐 재산, 부동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지 농지라는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가야 할까요? 예, 전반적으로 어떤 규제 미흡으로 조금 더 강화해라라는 이야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은 농업인들이 이건 내 재산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처분도 못하게 하느냐라는 그 의견이 솔직히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개발 사업 시행 등으로 집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을 때 개발 이익이 생기는 거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환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요. 응답자의 그 56.9%가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내 땅을 내가 팔아서 이익이 생겼는데 왜 그거를 환수하겠다라는 것이냐. 그래서 이 농지를 바라보는 농업인의 관점도 좀 많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소유의 관점이 조금 강합니다. 하지만 이 농업인들이 좀 소유자와 그리고 땅을 빌리는 임차농의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임차농들은 경자유전의 원칙도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또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좀 세밀하게 구분해서 농지에 대해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앞으로 더욱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사회가 이 농지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무엇보다 식량 안보 그리고 또 생물 다양성의 문제, 한번 건물이 올라간 그 땅은요 절대로 농지로 돌아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민에게 식량도 공급을 해야 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이런 어떤 공공성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대만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그리고 스위스라든가 점점점 어떤 이렇게 농지 어떤 공공성, 지속 가능성의 포인트를 맞춰서 제도들을 마련해 왔는데요. 한국도 그 사례를 좀 참고를 해서 이번만큼은 좀 농지에 대해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떤 제도적 개선 그리고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번 건물이 올라가면 다시는 농지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요. 그만큼 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땅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좀 보호하려는 마음을 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우리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이제 많이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이 산림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숲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 네. 갑자기 산림복지라 네. 하시면 숲을 생각해보면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자연휴양림 같은 곳에서 하루 정도 있다 보면은 좀 복잡했던 마음도 다 개운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연휴양림이 산림복지의 대표적인 시설일 텐데요. 이처럼 숲에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그 휴양 개념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숲이 우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휴식과 휴양을 넘어 육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돌보는 치유 개념이 들어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라는 게 무엇인지, 산림 치유는 무엇인지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경북 영주 풍계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 데크로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산림치유는 숲에서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인데요. 산림치유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산림치유의 주체는 숲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숲이 산림 치유의 주체가 된다는 거는 숲에 있는 동안 그런 마음의 병 같은 게 좀 나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2016년에 치유 개념을 처음 적용해 개원한 국립산림치유원은 숙박시설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제가 다녀온 곳은 거기서 조금 떨어진 예약 없이 언제든지 탐방이 가능한 마실치유 숲길이었습니다. 거리는 6km 정도 되고요. 천천히 걸어도 2시간이면 가능하고 완만한 데크로 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걷다 보면 숲이 좋은 이유를 설명해 놓은 안내판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먼저 만난 문구는 이렇습니다. 숲속의 햇빛은 나뭇잎의 필터 역할로 한여름에도 적당한 일광욕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햇빛 노출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활성화와 비타민 D의 합성을 촉진시켜줍니다. 다음으로 만난 문구는 이런데요. 피부결에 가볍게 닿는 자연의 바람은 생리적 활성을 크게 높여주고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기분 좋은 자극이 됩니다. 피부가 건강해야 오장육부의 균형이 맞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록색을 많이 보면 스트레스 회복에 좋고 마음을 안정시켜준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걷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숲길, 그곳에서 어떤 나무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국립산림치유원은 소백산 자락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한반도 등줄기인 백두대간에 있는 소백산은 크고 넓어 나무들도 다양히 있는데요. 그곳에 구상나무, 물오리나무, 수나무, 진달래, 철쭉 등 많은 나무들을 제가 만났는데요. 오늘은 숲속의 운둔자, 그러나 조각제의 왕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다름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름나무, 네. 숲속의 은둔자, 조각제의 왕자. 일단 앞서 말씀하신 그 별명을 들어보면 눈에 좀 안 띈다는 뜻인가요? 네, 왕자, 조각제의 왕자. 좀 재밌는 별명들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식물학 교수님이 붙인 타이틀인데요. 네. 이 다름나무는 아카시 나무나 회화나무와 모습이 비슷한 콩가 식물이고요. 낙엽 교목으로 높이 7에서 15m까지 자라고 전국 깊은 산지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둔자라고 하는 이유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아카시 나무 같으니까 그냥 지나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나무는 한 지역에서 집단으로 자라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자라고 있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잎도 꽃도 아카시 나무와 비슷하지만 나무 껍질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아카시 나무는 회갈색 수피가 세로로 거칠게 갈라지지만 다름나무는 녹갈색의 수피가 약간 반질거리고요. 살짝 벗겨지면서 세로 모양으로 둥글게 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숲 자체가 치유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다름나무를 특별히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관절염에도 좋다는 다름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나무 수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숲이 안쪽 줄기의 변제 부분은 노란 황백색을 띠고요. 심재, 그러니까 속은 아주 짙은 밤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해서 발음상 다름나무, 표기로 다름나무라고 추론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 정확한 어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름나무는 겉과 속의 색깔 대비가 명확하고 또 선명한 나이테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도마나 찻잔 그리고 숟가락으로도 만드는데 그 우아함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처럼 다른 나무는 겉다르고 속이 달라 귀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르면 모순적인 사람으로 보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 치유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볼 때 숲길을 걸으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니 진짜 내 속마음이 무엇인지 외형적인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걸 정확히 드러내는 자신만의 언어를 숲 탐방을 통해 찾아내면 어떨까 싶어서 다름나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숲이나 나무는 뭐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생장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죠. 치유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겉다르고 속다른 나무 이런 다릅나무 같은 나무가 혹시 거기에 또 있을까요? 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나무를 가로로 잘라보면은 껍질, 변재, 신재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가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네. 다른 나무처럼 겉과 속이 확실히 구별되는 나무가 있었는데요. 여느 나무들에 비해 향기가 강하다는 운향가에 속하는 황벽나무입니다. 이름을 보면 누르황자에 황벽나무 벽자를 써서 황벽인데요. 이 나무의 속껍질이 노란색이기에 황벽나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란 속껍질에 베르베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강한 살균력이 있어 황백이라는 약조로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몸에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 더 많이 찾잖아요. 네. 이미 활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글쎄요, 좀 보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 황벽나무는 그 제주와 전남을 제외한 전국산 어디서나 자라고 있는데요. 이 나무의 껍질은 코르크층으로 잘 알려진 굴참나무를 닮았고 잎은 가래나무과에 속하는 굴피나무를 닮아서 잘 살펴보지 않으면 역시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 나무도 다른 나무처럼 깊은 산 비옥한 땅에서만 잘 자라기에 쉽게 보기 어려운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이 황벽나무는 낙엽 교목으로 높이 10에서 20m까지 자랍니다. 지름은 1m까지 자라고요. 이 나무의 학명 가운데 속명이 펠로덴드론인데요. 코르크를 의미하는 펠로스와 나무를 뜻하는 덴드론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코르크가 발달했다는 것이고요. 오래된 나무는 다가가서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은 약간은 쿠션감 있게 폭신하게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르크를 채취할 수 있는 나무는 굴참나무, 개살구나무, 황벽나무가 있는데 그중에 이 나무의 품질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몸에 좋은 약효도 지니고 이거 코르크 품질도 좋다고 하면은 사람들 눈에 많이 띄었다고 하면 이제 거의 뭐 볼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벽나무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요? 예, 이 산삼처럼 눈에 잘 띄지 않아야 약효가 좋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운양가의 나무의 잎들은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는 잎을 갉아먹는 곤충들을 퇴치시키는 방어물질들인데요. 그래서 균이나 애벌레들이 운양가 식물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황벽나무 잎을 열심히 갉아먹고 자라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나비 박사인 석주명 박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비로 지정했다는 산제비 나비인데요. 이 나비의 애벌레는 독성이 강한 황벽나무의 잎을 먹고는 그걸로 자신의 몸에 독을 만들어 천적을 퇴치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산제비 나비에게는 황벽나무가 어떤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황벽나무가 약재 말고 또 다르게도 사용이 된다면서요? 네네네. 그래서 이 통일신라 시대의 불경인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있는데요. 네. 천년의 세월을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흠집없이 전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황벽나무 열매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이 불경의 종이는 당나무 껍질로 만들었지만 이 종이를 황벽나무 열매로 짠 즙에 적셨는데 이 즙의 알카로이드 성분이 세균의 침입을 막아 종이가 썩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에 황건이라는 책들이 있는데요. 이는 황벽나무의 노란 속껍질에서 추출한 노란물에 종이를 적시게 되면은 항균, 방충 효과가 작동해서 책이 좀먹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마무리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향모를 따으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감사 인사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약초님을 돌아봅니다. 태초부터 그들은 질병을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치유하려고 늘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식물을 약용으로 쓰는 법을 기억하는 특별한 소수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한마음으로 약초님들과 약초님의 수호자들에게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우리를 있게 한 식물은 늘 우리를 치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고 저도 사실은 어렵지만은 내 자신의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정확하도 따뜻한 언어, 인생을 바꾸는 한 단어를 숲속에서 찾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숲에서의 치유인 것 같고요. 그 모색을 숲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 자신이 누군가로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또 네. 그거에 혼란이 있을 때 마음의 병이 더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자연을 거닐면서 내 자신의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언어를 찾아낸다면 좀 아픈 부분이 치유도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 시간에 팬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숲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좀 마음 편안해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서로 이제 숲을 보호하고 또 숲도 우리를 품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5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총 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모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기됐던 이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건데요.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땅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 발표를 시작으로 모든 의혹을 샅샅이 뒤져서 남기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서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LH와 국토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경기도, 인천 그리고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직원들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고요. 이 토지 외 아파트 거래 내역도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에 발표했겠죠? 네, 이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그리고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는데요.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주택을 구입한 거래 내역이 2건이 있지만 정상 거래였다라면서 실제 거주 중인 아파트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전수조사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고요.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번 해보자라고 화답했습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아예 시 구의원까지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자라고 덧붙여 제안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전수조사 목소리를 스스로 낸 만큼 꼭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모두 465명이었습니다. 그 전날이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고 오늘은 400명대 중후반가량, 많으면 5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규모 집단 감염이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지인 모임 등을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 기존의 영국, 남아공,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외에 기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70여 건 확인됐습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발 변이 바이러스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 뉴욕발이 3건, 영국 나이지리아 변이가 4건이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들은 전파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서
이 국제선 승무원 2만여 명을 그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요. 확산세가 여전해서 이 단계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게도 접종을 하기로 했네요. 네, 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50만 명을 넘겼는데요. 앞으로 속도가 더 붙을 전망입니다. 이 방역 당국이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65세 이상에게 접종하지 않은 것은 임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급한 유럽 국가들이 고령층에게도 접종을 하면서 임상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5살 이상 고령층을 조사한 결과 80%가량의 입원 예방 효과를 봤고요. 영국에서 70세 이상은 1차 접종만 해도 최대 73%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만 65세 이상 37만여 명에게 이달 중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보류됐던 고령층 접종이 재개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한 번만 맞아도 상당한 예방 효과를 보이는 만큼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 작업이 시작이 됐네요. 네,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공석이 된 검찰총장 재청을 위해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이렇게 9명으로 꾸려지고요.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무부는 검찰총장 재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를 받겠다면서 홈페이지에 이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 천거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2일까지고요. 천거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자입니다. 추천인은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요.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총장은 이르면 4월 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원장의 불법 감금 행위를 무죄로 재확인했네요. 네,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불황자 수용을 명분으로 사람들을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한편 구타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을 암매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해도 12년간 무려 513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주도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은 1987년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 불황자를 감금한 것은 당시 내무부 훈령을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혐의는 일부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있지만 고작 2년의 징역을 살고 이후 호의호식하다 천수를 누렸는데요. 이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다시 사건을 들여다볼 것을 권고했고 검찰이 그 내무부 훈령이 위법하다면서 특수감금 혐의에 대한 재심리를 요청하는 비상상고를 신청했는데 이걸 대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당시 재판의 근거가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였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사건이다라고 했지만 이 무죄가 확정됐다라는 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다만 대법원이 국가 책임은 인정했다라면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미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아이의 친모. 알고 보니 신고자가 외할머니였다는 소식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지난달 10일이죠. 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가 혼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놓고 친모가 이사를 가버려서 아이가 사망을 했고 이를 외할머니가 발견해서 신고했던 사건입니다. 이 친모가 정말 많은 공분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친모가 외할머니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한 외할머니가 친모고 지금까지 친모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이의 언니였다라는 겁니다. 이 경찰은 친모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아이와 모녀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고 이 주변 인물들의 DNA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외할머니와 아이가 이 모녀 관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것은 그 언니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모로 알려졌던 그 사람이 자기도 그 아이의 친엄마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는데 그 20대 여성의 아이는 지금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친모와 언니가 공모해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친모는 지금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죠.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행위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군요. 네,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의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완성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죄는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순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국정원 직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 판결이 내려진 명신 스님에 대한 사찰 혐의는 유사한 공소사실을 묻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공소시효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 역시 고등법원이 재심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